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5회 기출문제에서 데이터베이스 일반 풀이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41번 문제부터 60번 문제까지 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VBA에서 프로시저 추가 대화 상자의 각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우선 해당 문제 보기 전에 관련 개념을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4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요. 자, 프로젝트라고 하는 큰 범주가 있습니다. 큰 범주가 있고요. 그 안에 모듈이 있어요. 그 안에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자, 우선 해당 부분 절대 외울 필요 없고요. 자, 우선은 해당 문제 풀기 전에 관련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프로시저가 모여서 모듈이 되고요. 모듈이 모여서 프로젝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프로젝트가 큰 개념이고 모듈이 있고요. 프로시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해당 내용까지는 어려울 게 없다. 그쵸? 자, 그리고 해당 프로시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시저를 보게 되면 프로시저를 서브루틴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함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펑션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서브루틴과 함수로 프로시저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실까요? 함수라는 게 입력값이 있고 출력값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fx라고 해서 뭐 이런 수식을 아마 수학 학습할 때 이런 그림을 보신 분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함수의 경우에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값이 존재하는 거죠. 결과값이 존재하는 게 함수가 되고요. 서브루틴 같은 경우는 결과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출력되는 값이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필터를 한다든지 뭐 정렬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결과값이 출력되는 게 없고 함수 같은 경우는 출력되는 결과값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해당 부분도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프로시저가 모여서 모듈이 되고요. 모듈이 모여서 프로젝트가 되는데 해당 프로시저를 나눠서 서브루틴과 함수, 펑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서브루틴과 펑션이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보려고 합니다. 자, 퍼블릭이 있고요. 프라이빗이 있습니다. 자, 해당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프로시저가 모여서 모듈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모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B라는 모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라는 모듈 안에 어떤 프로시저가 있겠죠. 자, 어떤 프로시저들이 모듈 안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때 프라이빗으로 프로시저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퍼블릭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까지 되실까요? 자, 프라이빗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해당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A 모듈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즉, A라는 모듈 안에서만 액세스하고 호출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해당 모듈이 아니라 다른 모듈에서도 해당 프로시저를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전역이라고도 하고요.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전역이라는 것은 전체 지역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적이라고 하잖아요. 프라이빗은 선언된 모듈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프로시저 추가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해당 부분 외울 필요 없고요. 프라이빗과 퍼블릭 개념 차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당 개념 차이는 관련 보기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루틴과 퍼블릭을 선택한 경우에 서브 프로시저는 모듈 내의 모든 프로시저에서 해당 프로시저를 호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서브루틴이든 함수든 상관이 없어요. 자,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 모듈 내의 모든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B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C라고 하는 모듈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
다른 어떤 모듈 내에서도 호출할 수 있겠다. 그쵸? 따라서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을 보게 되면 서브루틴과 프라이빗을 선택한 경우에 서브 프로시저는 선언된 모듈 내의 다른 프로시저에서만 호출할 수 있다고 했었다. 그쵸? 보기 2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당 프로시저가 프라이빗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프로시저는 선언된 모듈이면 A 모듈이 되겠네요. 선언된 모듈 내의 다른 프로시저가 있다고 하면 다른 프로시저에서만 호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렇죠? 보기 3번입니다. 펑션과 퍼블릭을 선택한 경우에 펑션 프로시저는 모든 모듈의 모든 프로시저에서 액세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그렇죠? 퍼블릭을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모듈의 프로시저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보기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펑션과 프라이빗을 선택한 경우에 펑션 프로시저는 모든 모듈의 다른 프로시저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C라고 하는 모듈에 어떤 프로시저가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당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 프라이빗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프로시저는 C 모듈, 즉 해당 모듈 안에서만 호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모듈의 다른 프로시저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해당 문제는 퍼블릭, 즉 전역과 프라이빗, 지역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시험 문제에 그리 잘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 생각을 하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프라이빗을 선택한 경우에 프로시저는 선언된 모듈, 즉 C라고 하는 모듈 안에서 프로시저가 있을 때 선언된 모듈은 C가 되겠다. 그쵸? 선언된 모듈 내에서만 호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하위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하위 보고서를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리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보고서 안에 또 다른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대 다 관계에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겠다. 그쵸? 주 보고서와 하위 보고서는 즉, 주 보고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위 보고서가 되겠네요. 관련된 필드로 연결이 되어 있겠다. 그쵸? 하위 보고서에서는 주 보고서의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레코드만 표시가 될 거예요. 테이블 쿼리 폼 또는 다른 보고서를 이용하여 하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보고서 개수에 제한은 없고요. 하위 보고서를 7개 수준까지 중첩시킬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하위 보고서 안에 또 다른 하위 보고서를 중첩시킬 수 있는 것이 7개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주 보고서와 하위 보고서 모두 그룹화 및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관련 개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42번의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관계 설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하위 보고서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겠다. 그쵸?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주 보고서와 하위 보고서는 관련된 필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해당 관계 설정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하위 보고서의 크기 조절 및 이동 가능합니다. 보기 2번 설명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해당 보고서 이름이 A라는 보고서라고 가정을 하고요. 하위 보고서가 B라는 보고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A라는 보고서의 디자인 보기에서 관련 내용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하위 보고서의 크기 및 이동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가능해요. 자, 보기 3번입니다. 테이블, 쿼리, 폼 또는 다른 보고서를 이용하여 하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했었죠. 보기 3번의 내용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하위 보고서에는 그룹화 및 정렬 기능을 설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룹화 및 정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4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하위 보고서에 그룹화 및 정렬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3번입니다. 다음 중 액세스의 작업을 자동화하고 자, 해당 부분만 보더라도 바로 답이 나올 것 같네요. 4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1번이 되겠다. 그쵸? 자, 매크로는 액세스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액세스의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능이 매크로가 됩니다. 하나의 매크로에 여러 개의 매크로 함수를 포함할 수 있고요. 하나의 매크로 안에 여러 개의 하위 매크로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4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폼이나 보고서의 컨트롤의 기능을 미리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즉, 저희가 액세스를 사용할 때 매크로를 작성을 해두고요. 자, 그러면 매크로 객체가 생성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폼이나 보고서의 특정 컨트롤에 대해서 해당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지정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폼이나 보고서의 컨트롤의 기능들을 미리 정의하여라는 의미가 아래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보고서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컨트롤에 해당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해당 매크로를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둘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아무튼 4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겠다. 그쵸? 액세스의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은 매크로에 관한 설명이 되겠고요. 4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4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무결성 제약 조건이 되겠는데요. 무결하다는 것이 결함이 없다라는 의미가 돼요. 결함이 없다라는 것을 무결성이라고 하는데요. 결함이 없다 보니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로 사용이 되겠다. 그쵸? 따라서 4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ER 다이어그램 표기법의 기호와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하네요. ER 다이어그램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관련 개념이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그리고 글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개체 관계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개체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 개체 관계도가 되겠다. 그쵸? 개체 관계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ER 다이어그램이 되겠고요. ER 다이어그램에서 사용하는 기호와 의미가 아래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각형은 개체를 의미하고요. 다이아몬드는 관계, 타원은 속성, 밑줄 타원은 기본키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예제를 보게 되면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 것 같고요. 동사 내역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를 사각형에 적어주었고요. 동사 내역 개체도 사각형 안에 적어주었습니다. 두 개체가 1대 N 관계다. 그쵸? 그래서 관계를 다이아몬드로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각 테이블에 속성이 있습니다. 학번, 이름, 나이가 있는데요. 학번은 기본키 속성이네요. 그래서 밑줄 타원으로 학번을 적었고요. 나머지 속성들은 이렇게 타원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ER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예요. 자, 4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4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사각형은 속성이 아니라 개체다. 그쵸? 사각형은 개체가 맞겠고요. 타원은 개체가 아니라 속성이 맞겠네요. 그리고 밑줄 타원은 의존 개체가 아니라 기본키 속성이 되겠네요. 기본키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4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마름모랑 다이아몬드랑 모양이 똑같다, 그쵸? 자, 마름모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이아몬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마름모가 관계 타입이 잘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4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시험에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네, 다음으로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시작 부분에 한 번만 표시되며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이 나오겠네요. 4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다. 그쵸? 보고서 머리글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로고나 제목 등을 표시하는 구역은 보고서 머리글이 되겠습니다. 4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보고서의 구성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는데요. 해당 개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간단하게만 리뷰를 해볼까요? 보고서 머리글이 있고요. 보고서 바닥글이 있습니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 상단에 한 번만 표시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보고서 제목을 표시하는 곳이 보고서 머리글이 되겠고요. 보고서 바닥글은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 번만 표시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보고서 요약 정보 등을 표시하는 곳이 보고서 바닥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머리글이 있고요. 페이지 바닥글이 있습니다. 페이지 머리글은 보고서 매 페이지 상단에 표시가 되고요. 첫 페이지는 보고서 머리글 다음에 표시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페이지 바닥글은 보고서 매 페이지, 즉 모든 페이지 하단에 표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이 있다. 그쵸? 그룹이 지정된 경우에 그룹 상단에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룹 바닥글은 그룹이 지정된 경우에 그룹 하단에 표시가 되겠다. 그쵸? 자, 마지막으로 본문이 있겠네요. 실제 데이터가 표시되는 부분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의 구성하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4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 상단에 한 번만 표시되는 것은 보고서 머리글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절대 틀리면 안 되겠다. 그쵸? 네, 다음으로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폼이나 보고서에 사용되는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컨트롤에 여러 규칙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목록에서 규칙을 위아래로 이동해서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4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컨트롤에 어떤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특정 컨트롤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했고요. 조건 1번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 2번도 적용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때 해당 조건을 위쪽으로 올리면서 해서 먼저 적용될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기 1번의 내용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해당 문제 보고 액세스를 통해서 저희가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레이블 컨트롤에는 필드 값을 기준으로 하는 규칙만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레이블 컨트롤은 특정 값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도 액세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레이블 컨트롤에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하나의 컨트롤에 대해서 규칙을 3개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규칙별로 다양한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지만 하나의 컨트롤의 규칙을 3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잘못되었어요. 예전 버전에는 3개까지만 지정이 되긴 했었는데요. 지금 사용하는 버전에 있어서는 규칙의 개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내용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예전 버전에는 3개까지 지정이 되었었지만 지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기 4번입니다. 규칙 유형에서 다른 레코드와 비교를 선택하면 적용할 형식으로 아이콘 집합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도 잘못되었고요. 아이콘 집합이 아니라 막대 형태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집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해당 값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뭐 어떤 값에는 별표가 나오고 어떤 값에는 뭐가 나오고 이러한 아이콘 집합이 있는데요. 해당 아이콘 집합은 엑셀에는 있지만 액세스에서는 관련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세스에는 아이콘 집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요. 데이터 막대 형태로 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해당 부분도 제가 액세스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4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규칙을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먼저 적용할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에서 몇 가지 보기만 저희가 액세스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47번 문제를 액세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왼쪽에 보면 액세스 개체들이 나옵니다. 그쵸? 테이블도 있고요, 쿼리도 있고요, 폼도 있고요, 보고서도 있고, 매크로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회원 목록 폼에서 저희가 조건부 서식을 한번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자, 회원 목록 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성명도 있고요, 구분, 프로그램, 뭐, 월회비 등등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보이네요. 회원 목록 폼에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 볼게요. 자, 이 중에서 월 회비, 자, 회비가 있는 부분에서 조건부 서식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해당 컨트롤을 클릭을 하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서식 탭으로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해당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규칙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필드 값이 시기, 필드에 포커스가 있음이 있습니다. 필드에 포커스가 있으면 말 그대로 필드에 포커스가 있을 때 적용할 내용을 설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필드 값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셀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조건에 맞을 때 본문 영역 전체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때는 시기를 사용하게 돼요. 아무튼 해당 부분에서 특정 컨트롤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필드 값을 선택하고 관련 내용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값보다 크거나 같음을 설정을 하고요.
4만 원보다 큰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값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건데요. 글꼴색을 빨강으로 지정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목록에서 폰 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 회비가 4만 원 이상인 경우에 조건부 서식이 잘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회원 목록 폼에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컨트롤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한 번 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 상단의 서식 탭으로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을 한 번 더 클릭해 볼게요. 자, 한 번 더 조건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새 규칙을 눌러서 설정을 해볼게요. 자, 동일하게 필드 값이고요. 다음 값보다 크거나 같음을 선택을 하고요. 이번에는 5만 원보다 큰 월 회비를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색깔을 파랑으로 지정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를 건데요. 자, 그러면 아무런 결과의 차이가 없을 텐데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부분부터 먼저 적용이 되고, 즉 4만 원 이상인 부분부터 해당 조건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 조건을 확인하게 되는데, 5만 원 이상은 4만 원 이상에 포함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가 차이가 없을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 버튼 누르고요. 회원 목록 폼에서 폼 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선 결과와 다를 게 없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보기 1번의 내용처럼 우선 순위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회원 목록 폼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을 한 번 더 클릭해 볼게요. 자, 해당 조건을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자, 해당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해당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순위가 변경이 되었고요.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 목록 폼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폼 보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5만 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 먼저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그 다음 조건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잘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의 내용처럼 조건부 서식의 규칙을 위아래로 이동해서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기 2번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에 나오는 컨트롤들은 텍스트 컨트롤이 되고요. 위쪽에 있는 부분이 레이블 컨트롤이 되는데요. 자, 해당 부분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게요. 자, 회원 목록 폼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컨트롤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의 속성 시트에 보면 텍스트 상자라고 나온다. 그쵸? 즉, 해당 컨트롤들은 텍스트 상자가 되고요. 어떤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게 되고, 위쪽에 보면 레이블 컨트롤이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컨트롤을 클릭하게 되면 선택 유형의 레이블이라고 나온다. 그쵸? 해당 레이블 컨트롤을 클릭한 상태에서 리본 메뉴 상단의 서식으로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려고 하면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블 컨트롤에 대해서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기 4번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보기 4번에 보게 되면 다른 레코드와 비교에 대해서 보기에 나오네요. 자, 이를 위해서 텍스트 상자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컨트롤을 클릭을 하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새 규칙을 한 번 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규칙에 보면 현재 레코드의 값으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다른 레코드와 비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레코드와 비교를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 막대 형태로 해서 막대색이라고 나온다. 그쵸? 데이터 막대 형태로 해서 다른 레코드와 비교해서 값에 따라서 막대 길이가 출력이 될 텐데요.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아이콘 집합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이 잘못된 보기가 됩니다. 자, 우선은 해당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그리고 회원 목록 폼에서 폼 보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비의 값에 따라서 막대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콘 집합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엑셀에 보면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회비 앞에 어떤 값에 따라서 아이콘을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보기 4번의 내용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47번 몇 가지 보기를 확인해 보았고요. 바로 다음으로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고서 마법사를 통해서 원하는 필드들을 손쉽게 선택하여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를 만들 때 빈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설정하면서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고서 마법사를 통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마법사가 어떤 것을 도와준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보고서 마법사가 되는데요. 자, 보고서 마법사를 통해서 특정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필드들을 손쉽게 선택하여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보고서 마법사가 되겠다. 그쵸? 자, 아무튼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액세스 개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 테이블을 이용해서 쿼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테이블과 쿼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해당 테이블과 쿼리를 이용해서 폼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폼과 보고서에 출력할 데이터를 설정하기 위해서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을 해서 테이블이나 쿼리의 특정 필드를 이용해서 폼이나 보고서에 출력할 내용을 설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폼이나 보고서를 만들 때 마법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보기 2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테이블에서만 필요한 필드를 선택하여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4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하나의 테이블이 아니라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필요한 필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테이블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해당 필드, 해당 필드, 해당 필드, 특정 필드를 이용해서 폼이나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4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입니다. 속성 시트의 레코드 원본 드롭다운에서 테이블이나 쿼리를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즉, 폼이나 보고서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속성 시트에 가면 레코드 원본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레코드 원본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보고서도 동일하게 레코드 원본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해당 속성에 보면 드롭다운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해당 화살표를 클릭해서 액세스 개체 내에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의 목록이 나타나는데요. 해당 목록에서 테이블이나 쿼리를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쿼리 작성기를 통해서 쿼리를 작성하여 레코드 원본으로 당연히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따라서 4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필요한 필드를 선택하여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보기 2번을 생각해 보게 되면 보고서가 있다고 했을 때 아니면 폼도 동일합니다. 하나의 테이블만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하게 되면 보고서나 폼에서 출력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제한적일 거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기 2번의 내용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4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품별 영업 실적을 관리하는 테이블에서 부서별로 영업 실적이 1억 원 이상인 제품의 합계를 구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다음 중 이를 위한 SQL문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할 구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select 구문이 나오겠죠. 그리고 from이 나올 거예요. from이면 자, 특정 테이블 이름이 나오겠네요. from하고 테이블 이름이 나오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select 문과 from 절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부서별로라고 하면 그룹화가 필요하겠다. 그쵸? 그룹 바이 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룹 바이 절에 의해서 자, 예를 들어서 뭐 필드명이 부서명이라고 하면 부서별로 그룹화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룹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묶었을 때 영업 실적이 1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룹에 대한 조건은 해빙절이 되겠다. 그쵸? 해빙절을 통해서 조건을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빙절 필요하고요. 그룹 바이절도 필요합니다. 자, 정렬에 대한 내용은 전혀 필요 없겠다. 그쵸? 따라서 4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SQL 구문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select 문이 나오고요. from 절이 나오겠다. 그쵸? from 절에는 테이블명이나 쿼리명이 나올 거고요. select 구문에는 표시하고자 하는 필드명이 나오겠습니다. where는 조건절이 나오게 되고요. group by는 그룹을 하는데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룹에 대한 조건으로 having절을 사용을 합니다. 자, 해당 구문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4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렬은 전혀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크로스텝 쿼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크로스텝 쿼리 파트 1에서 학습했었다, 그쵸? 자,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엑셀의 피벗 테이블 형태와 유사해서 데이터의 요약 정보를 보는데 적합한 쿼리가 크로스텝 쿼리가 됩니다. 열과 행 방향의 표 형태로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해당 부분에 어떤 행 영역이 있고요. 열 영역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열과 행 방향으로 해서 표 형태로 데이터를 집계, 어떤 요약값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열머리글은 한 개만 지정 가능하고요. 행머리글은 세 개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자, 해당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의 요약 결과를 열과 행 방향으로 그룹화하여 표시할 때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그쵸? 어떤 레코드의 요약 결과를 열과 행 방향으로 해서 집계하는 것이 크로스텝 쿼리가 되겠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쿼리 데이터 시트에서 데이터를 직접 편집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즉 크로스텝 쿼리를 만들게 되면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직접 편집을 할 수 없고요. 해당 부분은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동일합니다. 피벗 테이블을 저희가 엑셀을 공부할 때 학습을 했었는데요. 피벗 테이블에서도 감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를 직접 편집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쿼리 데이터 시트에서 데이터를 직접 편집할 수 없습니다. 보기 2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두 개 이상의 열머리글 옵션과 행머리글 옵션, 값 옵션 등을 지정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5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열머리글은 하나만 설정 가능하다고 했죠. 열머리글은 한 개만 지정 가능하기 때문에 보기 3번의 내용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곳의 숫자 필드는 합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등을 계산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집계를 하는 거죠. 즉 어떤 값에 대해서 요약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5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크로스텍 쿼리에서 열머리글은 한 개만 지정 가능하므로 5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쿼리의 디자인 보기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한 경우에 동일한 결과를 표현하는 SQL문을 묻는 것이 되겠네요. 자, 아래쪽의 디자인 보기 화면을 보게 되면 모집 인원 필드가 있고요. 지역 필드가 있습니다. 두 필드는 테이블 1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가져온 필드가 되겠고요. 모집 인원 필드에 대해서 값을 2000이라고 업데이트를 하는 구문이 되겠는데요.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필드가 A 필드, B 필드, 그리고 모집 인원 필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C 필드도 있을 수 있고 지역 필드도 있을 수 있고 D 필드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모집 인원 필드에 대해서 값을 2000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구문이에요. 2000으로 업데이트 하는데 모든 레코드, 즉 모든 행에 대해서 모집 인원 필드를 2000으로 업데이트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업데이트할 레코드를 아래에 있는 조건을 통해서 선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이 서울이고요. 그리고 또는 조건이네요. 아래쪽에 적게 되면 또는 조건입니다. 자, 해당 부분에 또는이라고 있다. 그쵸? 모집 인원이 1000 이상인 데이터에 대해서 모집 인원을 2000으로 업데이트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석이 되시겠죠? 자, 저희가 업데이트 쿼리 구문에 대해서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자, 해당 부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업데이트 하고요. 업데이트할 테이블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set 하고요. 업데이트할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필드명에 대해서 값을 어떻게 업데이트할지를 적어주고요.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where문에 의해서 조건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5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나오고요. 어떤 테이블요? 테이블 1번입니다. 자, 테이블 1번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할 건데요. 업데이트 내용이 set 뒤에 나오겠다. 그쵸? set 뒤에 모집 인원을 2000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자, 모집 인원을 2000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쵸? 자, 여기까지 보면
보기 1번과 보기 3번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조건이 나오겠습니다. where에 의해서 조건이 나올 건데요. 지역이 서울 또는이죠. 자, 그래서 보기 1번의 and가 잘못되었겠네요. 조건을 해당 부분에 적고요. 해당 부분에 적게 되면 또는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5월이 맞겠습니다. 지역이 서울 또는 모집 인원이 1000 이상인 레코드에 대해서 모집 인원을 2000으로 업데이트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해당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게 풀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각 연산식에 대한 결과값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IF가 있네요. 엑셀의 if 함수와 동일한 함수가 되겠다. 그쵸? 첫 번째 인수로 조건이 나오게 될 건데요. 조건으로 1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자, 1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true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0은 false로 인식을 한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1이 있을 때는 조건을 true로 인식을 하고요. 조건이 참일 때 출력할 값이 2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결과값이 2로 출력되는 것은 맞는 결과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보기 2번입니다. 미드 함수가 있네요. 자, 문자열이 주어지고요. 시작 위치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3, 4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결과값은 3, 4가 되겠네요. 보기 2번의 결과도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앰퍼샌드는 결합 연산자다. 그쵸? A와 B를 결합해서 결과값으로 AB가 출력되는 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보기 4번이 잘못되었나 보네요. 52번의 정답은 4가 되겠고요. 4 모두 2는 4를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가 모두다. 그쵸? 저희가 엑셀에서도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는 모두 함수였는데요. 자, 모두 함수가 있고, 자, 엑셀에서는 이런 형태로 적었습니다. 4를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할 때 결과값은 0이 출력이 되겠다. 그쵸? 따라서 보기 4번에도 결과값은 0으로 출력되는 게 맞겠고요. 액세스에서는 이런 형태로 4 모두 2와 같은 형태로 해서 4를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는 의미로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모두 함수에 대해서 나눗셈을 구한다는 것만 알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5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 모두 2의 결과값은 0이 되겠다. 그쵸? 따라서 5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외부 데이터인 엑셀 통합 문서를 가져오거나 연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오른쪽에 보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화면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즉, 엑셀 통합 문서를 가져오는 화면을 캡처해 두었는데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파일 이름을 설정하면 됩니다. 즉, 파일이 있는 경로를 설정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져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네요. 즉, 엑셀이라고 하는 통합 문서에 어떤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즉 액세스로 가지고 올 때 새 테이블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즉 새로운 테이블로 가지고 오는 거죠. 새 테이블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 추가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액세스에 어떤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과목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목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기존 데이터 아래쪽에 레코드본을 추가하는 거예요. 즉 엑셀에서 데이터 가져온 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즉 엑셀의 파일이 있을 거고요. 해당 파일을 가지고 올 때 연결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엑셀에서 수정한 내용이 액세스에 반영되도록 파일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가져오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해당 세 가지가 아닌 다른 보기를 선택하면 되겠는데요. 5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5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다. 그쵸? 새 테이블로 추가하여 새로운 테이블로 가지고 오는 거죠. 해당 부분의 첫 번째가 되겠네요. 해당 부분의 첫 번째가 되겠고요. 현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중 하나를 지정하여 레코드로 추가하기인데요. 자,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하는 거죠. 자, 해당 2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내용. 그러면 보기 4번이 연결 테이블이 되겠네요. 엑셀의 원본 데이터에 대한 링크를 유지, 관리하는 테이블로 만들기라고 하는데요. 해당 의미가 연결 테이블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해당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테이블 쿼리 매크로 등 원하는 객체를 지정하여 가져오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5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5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학생 테이블의 나이 필드의 유효성 검사 규칙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 경우에 데이터 입력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풀었던 문제 같긴 하네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보게 되면 유효성 검사 규칙은 필드에 입력할 데이터의 값을 제한하는 거죠. 값을 제한해서 잘못된 데이터의 입력을 방지하기 위한 속성이 되고요. 그리고 유효성 검사 규칙에 맞지 않았을 때 표시할 유효성 검사 텍스트가 있는데요. 입력한 데이터가 유효성 검사 규칙에 어긋날 경우에 표시할 오류 메시지를 설정하는 것이 유효성 검사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다. 그쵸? 보기 1번부터 왜 잘못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하면 항상 숫자는 20 보다 크게 입력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표시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의 내용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유효성 검사 규칙을 만족한다. 그쵸? 그러면 유효성 검사 텍스트는 당연히 표시가 안 되고 정상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보기 1번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2번 20을 입력하게 되면 유효성 검사 규칙에 어긋나네요. 해당 메시지가 표시가 된 후에 입력값이 정상적으로 저장된다고 하는데요. 저장이 되면 안 되겠다. 그쵸? 보기 2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20을 입력하면 유효성 검사 규칙에 어긋납니다. 해당 메시지가 표시되고 값을 다시 입력해야만 한다라는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값을 다시 입력해야지 유효성 검사 규칙의 특성에 맞겠다. 그쵸? 자, 아무튼 보기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30을 입력하면 유효성 검사 규칙을 만족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만족할 텐데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맞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안 되고요. 그냥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4번도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 맞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마다 이런 메시지가 뜨면 정말 불편하겠죠. 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5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본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기본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파트 1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모든 레코드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키가 기본키가 되고요. 기본키 필드에는 중복값이 없어야 하고요. 널값이 없어야 됩니다. 해당 부분 자다 깨서도 기억나야 되는 부분이다. 그쵸? 자, 기본키는 중복값이 없어야 되고요. 널값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설정된 테이블에서 기본 키를 해제할 수 없고요. 기본 키를 해제하려고 하면 설정된 관계를 먼저 삭제한 다음에 기본 키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관련 개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기본 키는 테이블 내의 모든 레코드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필드에 지정한다라고 하는데요. 보기 1번 맞는 설명이다. 그쵸? 보기 2번입니다. 테이블에서 기본 키는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자, 해당 부분 잘못되었네요. 기본 키 반드시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개의 필드에만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도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필드를 묶어서 기본 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보기 3번입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새 테이블을 만들면 기본 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일련 번호 데이터 형식이 할당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해당 부분 저희가 액세스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새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기본 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데이터 형식은 일련 번호 데이터 형식이 할당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기 4번입니다. 하나 이상의 관계가 있는 테이블의 기본 키를 제거하려면 관계를 먼저 삭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기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5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본 키는 반드시 지정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 개의 필드를 묶어서 기본 키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5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보기 3번의 내용만 간단하게 액세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5번의 보기 3번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만들기 탭으로 들어가서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기로 들어가서 테이블이 있네요. 자, 해당 테이블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을 클릭하게 되면요. 해당 테이블이 나타나는데요. 해당 테이블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이블 이름 저장하라고 하는데요. 컴아래 정석이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필드가 배정이 되어 있네요. 그쵸? 자, 해당 부분에 기본 키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형식은 일련 번호 형식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내용, 새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기본 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일련 번호 데이터 형식이 할당된다는 내용, 맞는 보기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5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만들기 탭 폼 그룹에서 폼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를 동시에 표시하는 폼을 만들 때, 자, 해당 폼이 어떤 폼이에요? 분할 표시 폼이 되겠다, 그쵸? 자, 파트 1에서 학습했던 내용이므로 당연히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분할 표시 폼은 폼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폼이 되는데요. 해당 폼을 만들 때 가장 적절한 명령으로 5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쵸? 자, 폼 분할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해당 개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의 폼에서 폼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폼을 생성을 하는 것이 폼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형태는 폼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가 되겠네요. 하나의 원본 데이터를 사용함으로 동기화가 돼요. 즉 한쪽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다른 한쪽에서도 반영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다. 그렇죠? 분할 표시 폼 방향 속성을 이용하여서 데이터 시트를 위쪽에 표시할 수도 있고 아래쪽, 왼쪽, 오른쪽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도 당연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아무튼 5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폼 분할을 통해서 분할 표시 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5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하네요.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게 있어요?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쿼리가 있고요. SQL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4번이 되겠네요. 매크로는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5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테이블이나 쿼리, SQL문을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주로 테이블이나 쿼리를 통해서 레코드 원본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앞서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테이블이 있고요. 쿼리가 있습니다. 자,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요. 해당 테이블을 이용해서 쿼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해서 폼을 만들기도 하고요. 보고서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폼이나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테이블이나 쿼리나 그리고 SQL문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5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필드의 각 데이터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데이터 형식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해당 개념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형식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으며 기본 필드 크기는 8바이트라고 하는데요. 보기 1번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통화 데이터 형식의 기본 필드 크기는 8바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통화 형식은 소수점 이하를 많이 저장할 필요가 없다. 그쵸? 그래서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저장한다는 내용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맞는 설명이고요. 보기 2번입니다. yes, no 형식은 yes, no, true, false, on, off 등과 같이 두 값 중 하나만 입력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맞는 설명이다. 그쵸? 기본 필드 크기는 1비트라는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형식 중에 yes, no 형태 같은 경우에는 true, false, yes, no, on, off 등 둘 중 하나만 입력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형식이 되고요. 기본 필드 크기는 1비트가 됩니다. 자, 보기 2번 맞는 설명이다. 그쵸? 보기 3번입니다. 1년 번호 형식은 새 레코드를 만들 때부터 1부터 시작하는 정수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형태가 1년 번호 형식이다. 그쵸? 보기 3번의 내용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1년 번호 형식 관련해서 다른 내용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될 때마다 자동으로 번호를 하나씩 증가시켜주는 형식이 1년 번호 형식이 됩니다. 즉 1번부터 해서 자동으로 번호를 증가시켜주는 형식이에요. 기본 필드 크기는 4바이트가 되고요. 한번 생성된 1년 번호는 다시 생성되지 않고요. 수정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삭제는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해당 내용들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 내용도 맞기 때문에 5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메모 형식은 긴 텍스트와 동일합니다.
즉 메모 형식으로 사용을 했으나 지금은 긴 텍스트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긴 텍스트 형식은 텍스트 및 숫자 데이터가 최대 255자까지 저장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 내용이 잘못되었네요. 자, 255자까지 저장되는 것은 짧은 텍스트에 관한 설명이다. 그쵸? 짧은 텍스트 최대 255자까지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내용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긴 텍스트는 최대 64,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숫자를 따지게 되면 65,535자까지 가능해요. 자, 해당 숫자를 뭐 외워주면 좋겠지만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5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최대 255자까지 저장할 수 있는 형태는 짧은 텍스트에 관한 설명이 되므로 보기 4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5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9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이 표시된 폼의 탐색 단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에 제시된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기억이라고 하네요. 자, 해당 단추가 되겠습니다. 첫 레코드로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 설명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해당 문제 풀고 저희가 액세스 통해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해당 단추는 첫 레코드로 이동하라는 의미가 되고요. 해당 단추 같은 경우에는 이전 레코드, 즉 앞선 레코드로 이동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 이전 레코드로 이동한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해당 단추는 다음 레코드로 이동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해당 단추는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하라는 의미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59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건데요. 이동할 레코드 번호를 입력하여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자, 보기 4번이 잘못되었네요. 자, 리을에 있는 해당 단추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레코드의 다음으로 이동을 해요. 즉, 빈 레코드로 이동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디귿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레코드로 이동을 해요. 즉, 맨 마지막에 있는 레코드로 이동을 하는데요. 해당 단추, 리얼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다음으로 이동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리얼의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맨 마지막 레코드의 다음으로 이동을 해요. 즉, 빈 레코드로 이동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단추를 저희가 직접 클릭하면서 액세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9번의 내용을 액세스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폼 하나만 열어볼게요. 회원 목록 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회원 목록 폼을 열게 되면 레코드가 총 56개가 있네요. 자, 해당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자, 다음 레코드로 이동하는 게 보인다. 그쵸? 그리고 해당 단추는 이전 레코드로 이동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 문제에 보면 디귿이 되겠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레코드로 이동을 할 거고요. 해당 단추를 클릭하면 문제에서는 기억에 해당하는 단추가 되겠는데요. 가장 앞에 있는 레코드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리을이 잘못되었는데요. 해당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다음 레코드로 이동을 해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앞서 56개의 레코드가 있었는데요. 57번째 레코드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빈 레코드로 이동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바로 입력할 수 있게 이동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 관련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6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폼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폼을 구성하는 컨트롤들은 마법사를 이용하여 손쉽게 작성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의 설명은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법사라고 하면 어떤 기능을 할 때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을 만들 때 마법사를 이용하면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모달 폼은 다른 폼 안에 컨트롤로 삽입되어 연결된 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 잘못된 설명이네요. 6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른 폼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폼은 하위 폼이 되겠다. 그쵸? 하위 폼이 될 거고요. 모달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저희가 모달에 대해서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모달일 때는 폼이 열려 있는 경우 다른 화면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모달입니다. 즉, 모달 폼은
폼이 열려 있을 경우에 다른 화면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모달 폼이고요. 보기 2번에서 이야기하는 폼은 하위 폼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폼은 매크로나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하여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보기 3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라는 어떤 매크로 개체를 만들고요. 폼 안에 어떤 컨트롤에 해당 매크로를 지정함으로써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보기 3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폼의 디자인 작업 시 눈금과 눈금자는 필요에 따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고요. 보기 4번의 내용만 저희가 간단하게 액세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아무튼 6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폼 안에 삽입되어 있는 폼은 하위 폼에 관한 설명이 되므로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0번에서 보기 4번만 간단하게 액세스로 확인을 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번의 내용을 간단하게 액세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액세스 개체 중에 회원 폼이 있습니다. 해당 폼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회원 폼에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4번의 내용을 보면 눈금과 눈금자는 필요에 따라서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자, 해당 부분이 눈금자가 돼요. 자, 그래서 폼이 있는 곳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요. 눈금자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눈금자를 체크 해제해 볼게요. 자, 그러면 눈금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다시 한번 눈금자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눈금자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고요. 눈금도 동일합니다. 눈금을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눈금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눈금자나 눈금이 있으면 조금 더 정교하게 폼을 만들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래서 보기 4번의 내용까지 확인을 해보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회 기출문제를 모두 풀이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6회 기출문제 마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